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중장년 부부가 이혼한 후 누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세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김씨, 65세. 나는 올해 65세이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하지 않다. 만약 시간이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초혼이 힘들었다고 해도 재혼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재혼 후의 복잡한 관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나는 시어머니와 철저히 대립 중이었고 평생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며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결국 나는 그녀를 멀리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전 남편은 매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늘 곤란해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는데 어느 쪽 편을 들어도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나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우리 집의 소유자라는 점을 내세워 권위적으로 굴었고 내가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전 남편이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다. 결국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혼을 선택했다. 재혼하면서 나는 반드시 집이 있는 남자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재혼한 후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재혼한 남편은 경제권을 나에게 맡기지도 않았고 전 남편처럼 내 마음대로 돈을 쓰게 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다투기만 하면 남편의 카드를 들고 쇼핑을 하러 가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썼다. 카드를 한도까지 써도 전 남편은 항상 웃으며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기분만 좋다면 자신의 돈을 다 써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카드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옷이나 화장품을 조금만 사도 잔소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옷을 살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는 왜 안 주냐며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왜 그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냐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주는데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생활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편은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는 내가 자기 집에서 공짜로 살고 공짜로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는 집안일이 그 몇 끼 식사보다 못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그의 집을 노릴까봐 집을 아들의 이름으로 미리 돌려놓았다. 통장도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되길 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재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절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화해하는 편이 지금처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재혼한 남편은 내게 카드도 주지 않았고 내 소비까지 통제했다. 내가 옷이나 화장품을 조금만 사도 그는 무조건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내가 옷을 살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는 왜 안 주냐며 나를 이기적이라고 욕했다. 나만 즐기려고 하고 그의 경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왜 그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냐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밥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일을 하고도 생활비를 줄 이유는 없었다. 내가 생활비를 내지 않자 그는 끊임없이 이 문제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는 내가 그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 밥도 공짜로 먹는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는 집안일이 그 몇 끼 식사보다 못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그의 재산을 노릴까 봐 집을 미리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통장도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되길 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재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절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화해하는 편이 지금처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비록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재혼한 남편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씨 61세. 이혼할 때 전 아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집을 나갔다. 아내는 아들과 집을 모두 나에게 남겼다. 다행히 아들은 그때 이미 중학생이었기에 크게 돌봐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점점 더 방탕하게 먹고 마셨다. 매일같이 맥주와 해산물을 먹으며 입이 즐거운 것이라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 돈은 금방 바닥났고 통풍까지 걸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풍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발작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마구 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한두 번씩 발작하기 시작했다. 통풍이 발작하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발작이 있을 때만 잠시 술을 멀리했을 뿐 평소에는 예전처럼 술을 마셨다. 한 번은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밥 한 끼라도 편히 먹고 집세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는 내 일상생활을 돌봐주었다. 나는 그녀가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보고 그녀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지인을 통해 그녀에게 사무실 청소 일을 소개해줬다. 하루에 반나절만 일하면 됐고 돈도 벌면서 내 밥을 차려줄 시간도 있었다. 나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병이 점점 심해지자 그녀는 결국 나를 떠났다. 내 술버릇이 나빠지고 통풍 발작이 잦아지면서 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 힘들었다. 나는 혹시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그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나를 떠났다. 그때 전 아내가 나의 병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내 병간호를 해주었고 내 건강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떠났다. 나는 전 아내에게 다시 결혼해달라고 애원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전 아내는 다시 나와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평온한 삶을 찾았고 다시는 내게 감정을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마도 나는 앞으로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재혼 여성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혼 아내처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는다. 재혼 여성들은 그저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한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바랄 뿐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정씨 5세. 이혼 후 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우리는 작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나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오로지 딸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하루하루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에 부업을 더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겼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들은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는 나와 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는 전 남편이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앞세워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늘 세 사람의 웃음만 들리고 옛사람의 눈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 남편은 우리 모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 오로지 내 힘으로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결국 나는 집을 사게 되었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이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연애할 시간도 많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편하고 잘 맞았다. 다시 결혼해서 매일 주방에서 밥을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걱정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날까 마음을 졸이며 사는 삶은 싫었다. 재혼 후의 복잡한 관계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서 단순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 가끔 다른 부부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곧 결혼 생활의 복잡함을 떠올리면 나는 조용히 마음을 접었다. 딸은 정말 착하고 사려 깊다. 자주 집에 들러 나를 찾아와 주고 사위도 나를 극진히 챙긴다. 사위는 나를 종종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진심으로 기쁘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불행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결혼 생활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꽃을 사온다. 그 꽃을 거실 테이블 위에 꽂아두면 하루 종일 집 안이 향기로 가득하다.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 북적이는 분위기를 느껴보기도 한다. 비록 혼자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드라마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즐기는 시간이 더 좋다. 나는 매일 1시간씩 요가를 한다. 요가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심지어 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든다.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결혼 생활의 고단함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혼 후 나는 비로소 혼자 사는 삶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이제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 이 혼자만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마무리 이야기 서지현의 생각.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중장년 부부가 이혼한 후 과연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힘들까? 사실 누가 더 힘든지는 경제적 상황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의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큰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 글을 여기서 마친다. 주변의 중장년 친구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합시다. 하늘이 중을 낳지 않았다면 세상은 끝없는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이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치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생명력이 넘칩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고수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성인으로 나아가 모든 이들의 스승으로 자리 잡았던 그의 발자취는 남달랐고 그 속에는 인생의 큰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공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을은 전장에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기에 첩을 들였습니다. 겨우 얻은 아들 맹비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숙량을은 젊은 안징제와 결혼했고 67세의 나이에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3살이 되던 해 숙량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공자와 젊은 어머니 안징제만이 남겨뒀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성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혜롭고 식견이 깊은 여성이면 가정의 화목을 이끌고 자녀 교육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안징제는 바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학문과 예절이 깊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숙량을을 존경했던 안징제는 첩이 되더라도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확고한 주관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숙량을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본처는 공자와 안징제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안징제는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자를 데리고 시댁을 떠나 홀로 곡부성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의 작은 골목인 장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공자는 아직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공구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집안에 성인 남자가 없으면 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징제는 홀로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일찍 철든다. 공구 역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았다. 그는 제자 자공에게 말하길 나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에 생계를 위해 많은 기술을 익혔다고 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안징제는 공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조언하며 그가 노력하고 많이 배우기를 바랐다. 일찍이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를 바랐다. 교육학자 수오물린스키는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곧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곧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격을 점검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예절과 학문을 중시했다. 안징제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구가 자연스럽게 학문과 예절을 익히도록 노력했다. 청나라의 역사서인 공자세가고에는 안징제가 공구에게 예기 같은 도구를 장난감으로 사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구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학에 능통해졌다. 15세가 되던 해 공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공자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깊은 열정을 보였고 어머니의 교육 아래 자신의 인생 계획을 조기에 세웠다. 이후 그는 학문과 인생의 깊이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노력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과로하던 어머니 안징제는 공자가 17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를 계속해야만 했다. 곧 공자는 태묘에 들어가 예절을 돕는 일을 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그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다. 공자의 학문 탐구와 교육 철학, 공자는 여러 차례 외지로 나가 배움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했다. 학문을 향한 열정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31입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자는 30세에 어떤 일을 이뤘을까? 그는 관직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을 시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사설 학문 기관을 세웠다. 이것은 생계를 해결하면서도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자에게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길이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공자는 강단에서 제자 3,000명을 가르쳤고 그중 72명이 뛰어난 인재로 성장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정말 옳은 말을 들었는데 바로 실천해야 할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형님께 여쭤보거라 라고 말했다. 공자의 교육, 철학과 삶의 지혜. 며칠이 지나고 제자 염구가 공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공자가 염구에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하라고 말했다. 마침 이 두 대화를 제자 공석화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석화는 같은 질문에 왜 스승님의 대답이 다르냐며 의아해했다.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염구는 매사에 너무 망설이고 소극적이어서 그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반면 자로는
용기가 넘쳐 행동이 경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2000여 년 전부터 이미 개별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에 맞춰 교육하는 방법을 실천했던 것이다. 공자는 엄격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즐거운 학습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또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팔베개를 하고 자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고 했다. 공자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강조했다. 공부는 즐겁게 해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공자의 인간관계와 처세술. 공자는 인간관계에서도 남다른 지혜를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남의 선을 이루어주고 악을 돕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어느 날 공자는 외출을 하려 했는데 비가 내렸다. 공자의 수레에는 비를 막아줄 덮개가 없었다. 이에 한 제자가 말했다. 부상이라는 사람이 덮개가 있으니 빌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우산을 빌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상은 매우 인색한 사람이다. 내가 덮개를 빌리자고 하면 그가 거절하면 남들이 그를 무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빌려준다면 그는 아까워할 것이다. 공자는 자신이 비를 맞는 것보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 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해답을 찾는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다. 공자야말로 예의와 도리를 갖추고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누구보다도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북방의 군자란 바로 공자를 뜻한다. 공자는 예의와 도리에 밝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행동했으며 누구에게도 원망을 사지 않았다. 쉽게 말해 고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비로운 마음, 적절한 관용,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공자는 노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젊은 시절 노자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 당시 공자는 젊음의 패기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다소 오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노자는 공자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크고 원대한 뜻을 품는 것은 젊은이에게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자만심과 교만함, 그리고 과도한 드러냄은 좋지 않다. 인생은 적절한 유연함과 물러섬, 그리고 담백함이 필요하다. 그 이후 공자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러운 여유와 차분함이 자리 잡게 되었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노안공의 사당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공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둥을 발견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 안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물이 반쯤 차자 기둥은 곧게 섰다. 공자는 물을 더 채우게 했고 물이 가득 차자 기둥은 다시 쓰러졌다. 기둥 속의 물도 모두 쏟아졌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만물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채우면 기울고 교만하면 쉽게 무너진다. 이에 자로가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음으로 지켜라. 천하를 등에 지면 겸손함으로 지켜라. 용맹하고 강하면 조심스러움으로 지켜라. 재물이 넘치면 검소함으로 지켜라. 즉, 공자는 인생에서 덧셈이 아닌 뺄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한 삶을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만 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법이다. 공자 62순. 공자는 60세에 이르러 타인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때 그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완성했고 그 정신은 후세에 찬란하게 전해졌다. 학자 포팽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그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 민족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난초는 그 향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향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 군자는 사람들 중 으뜸이며 그 자손 또한 번성한다.